339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그 10분위 그 렌즈 고선까지 하고 진위 계속해서 했어. 5분위 분배는 이거 밑에 그 식을 일단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뭐 중요한 식은 아닌데 그래도 그러니까 하위 분모가 하위 20%분이고 분자는 상위 10%에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가 5분위 같은 경우는 하위 20%분의 상위 20%. 이거 만약에 1이 나오면 어떻게? 1이 나오면 여기 1이 나오면은 이 소득과 이 소득이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평등한 그런 세상이고 반대로 얘가 만약에 하위 20% 속이 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분모가 빵이면 이게 여기 무한대가 되겠죠. 그 무한대는 완전히 불균형한 세상이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하위 그 5분위는 1과 무한대 사이에서 움직인다. 1과 무한대 사이에서 움직인다. 완전 평등이고 완전 불균형이다. 이렇게 딱 정리 됐고요. 옆에 근데 또 넘겨보시면 10분위 분배는 10분위는 이거죠. 10분위는 반대로 10분위는 상위 20%분의 하위 40%다. 여기 만약에 2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게 2라면은 상위, 그러니까 우리가 구간으로 나눠서 이 두 구간 대비 네 구간이니까 비율적으로 두 배란 말은 이게 완전 평등한 경우다. 오케이. 그죠? 반면에 하위 40%는 소득이 빵이 될 수 있어. 그럼 이 전체가 0이 되겠죠. 그죠? 완전히 불균형 경우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의미 자체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건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요렇게 5분위는 1 그래서 정리해 보면 5분위는 1과 0 사이에서 움직이고 1과 무한대 사이에서 움직이고 1이면 완전히 평등, 무한대면 완전히 불균등. 10분위는 반대로 0과 2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0이면 완전 불균등, 2면 완전 이걸 그냥 이제 무대뽀로 외우면 이거 절대로 안 외워져.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그 암기하는 페이퍼를 하나 이제 만들자, 그죠? 대부분 다 이러면 메모가 되어 있을 것이고, 메모가 되어 있신 분은 메모를 다시 눈으로 확인하고, 메모가 안 된 사람은 다시 간단하게 하는 메모 하나 하세요. 요렇게. 완전 균등, 완전 불균등한 그런 경우가 있더라. 진이, 그죠? 진이 5분위, 10분위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그죠? 진이 0, 1, 2 0, 1, 2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하게 생겨 이거 무한대가 비슷하게 생겼다. 그 다음에 여기는 1, 빵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이하고 5분위는 상대적으로 이 수치가 이에 비해서는 적다. 그래서 이거는 얘네들은 어떤 말이냐, 숫자가 적을수록 분배 상태가 좋아진다. 얘는 10분위는 숫자 크니까 숫자가 클수록 분배 상태가 개선된다. 이것만 이해하면 돼. 그게 뭐 1.5냐 2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방향 경향성만 이해하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딱 정리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굳이 뭐 볼 필요 없어요. 밑에 이제 개념 확인 문제가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 이해를 좀 합시다. 여기 이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로렌츠 곡선이다, 그죠? 다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은 로렌츠 곡선이 있는데 요게 대각선에는 완전히 균등한 상태, 그죠? 완전히 균등한 상태. 현실적으로는 요거는 완전히 균등한 상태고 만약 이래 되면 완전히 불균등한 상태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성은 없어. 보통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지난다. 이렇게 지난다. 1번 2번 있다면 우리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2번보다는 1번 상태가 분배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다. 왜? 이게 대각선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이는 나라 2번인 그런 상태보다는 1번인 상태가 분배 상태가 좋은 상태야. 다르게 말하면은
2번인 상태에서 만약에 정부가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한다든지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1이 될 가능성이 많다지, 그죠? 현재가 이 상태다 하더라도 이게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 분배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1번 이렇게 사라지고 이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지? 반면에 여러분 반대로 거꾸로 이 나라의 분배 상태가 더 안 좋아져. 현재보다 더 안 좋아져.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움직인다, 그죠?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움직인다. 그 느낌만 알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배 상태가 안 좋아진다 말은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상위, 예컨대 상위 20%의 소득 자체가 상위 20%의 소득이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어서 상위 15% 소득이 있겠죠, 그죠? 상위 10% 이만큼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상위 20% 할까? 그럼 상위 20% 가지는 소득의 점유율 자체가 이만큼 아니죠? 여기서 이만큼이다, 그지? 이만큼 소득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 20% 소득이 더 소득 점유율이 더 높아지면 상위 20% 가지는 소득의 크기가 더 커지면 당연히 이 사회는 분배 상태가 더 안 좋아지겠지. 그럼 딱 이래 바뀌겠죠. 이래 바뀌겠지, 그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래 바뀌 이렇게. 자, 그래서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347페이지 그림이 잘려버리는데, 자, 갑국하고 을국이 두 나라가 있다, 그지? 갑국과 이제 을국은 직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갑국이 훨씬 분배 상태가 좋죠. 왜요? 대각선에 가까우니까. 대각선에 가까우니까. 을국은 상대적으로 분배 상태가 안 좋아. 왜? 대각선에 머니까.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정리한다, 그지? 이 두 나라 중에서 진위 개수, 아까 이게 10분이랑 진이랑 5분이는 숫자가 작을수록 좋아지는 거야, 분배 상태가. 10분은 클수록 좋아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두 나라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때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의 진위 개수 값이 작을까? 갑국. 어느 나라의 5분위 값이 작을까? 갑국. 어느 나라의 10분위 값이 클까? 갑국.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야기했다, 그죠? 이렇게 작을수록 클수록 좋아진다, 그지? 만약에 여러분 현재 지금 을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을국은 이제 상태에서 을국의 분배 상태가 더 안 좋아져. 다르게 말하면은 을국의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더 높아져. 그럼 어떻게 더 바뀔까? 이게 더 아래로 더 떨어지겠죠, 그죠? 달리 말하면 이렇게 이게 현재 지금 이 흰선이 요게 을국의 상태라 그러면은 을국의 분배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은 노란 선이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뒤에 보시면은 문제가 나오죠. 여기까지는 다 별 의미가 없고요. 자, 5번 보세요, 5번. 을국의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그만큼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지. 뚝 떨어져, 그지? 여러분, 우리가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아니야.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죠, 그죠? 여기서 이게 지금 요게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이래. 그래서 우리가 더 높아지면 이게 뚝 떨어지겠지, 그지? 왜? 20% 소득 점유율이 이렇게 커지니까 더 커지면 이렇게 바뀌지, 이렇게 바뀌지. 그렇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OX 한번 가볼까요? 앞에 뭐 별 의미가 없고 5번 실업률은 뭐분의 뭡니까?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숫자죠. 6번에 실망 노동자가 증가할수록 실업률은 줄어든다. 그 다음에 7번에 대각선은 아까 우리 완전히 균등한 상태라 그랬죠. 8번에 진위계수는 0과 1 사이인데 1에 가까우면 완전히 불균등한 상태가 된다, 그죠? 틀렸다. 자, 그렇게 다음에 19번에 5분위는 작을수록 10분위는 클수록 그렇게 분배 상태가 개선된다. 됐습니다. 넘겨서 물가 지수 봅시다. 물가. 자, 우리가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말 그대로 물가 지수죠.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물가 지수예요. 물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걸 물가 지수라고 말합니다. 물가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이야. 그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물가 지수입니다. 계량적으로 보여주는 게 물가 지수다. 자, 그래서
물가지수 한번 볼까요? 그 물가지수는 근데 2010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15년도의 물가지수를 측정했더니 그 값이 근데 115가 나왔어요. 자, 이걸 우리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2016년도의 물가지수를 측정했더니 98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자, 여러분 우리가 2010년도가 기준인데 2015년도의 물가지수를 딱 측정했더니 그게 115가 나왔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까? 물가가 올랐다 그치? 얼마 올랐냐? 15%. 뭐에 비해서 2015년도라서 2014년도보다 15% 올랐다는 게 아니라 2010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15년도에 이렇게 올랐다 그죠? 15% 올랐다. 그럼 2010년도 물가지수를 측정했더니 98이 돼서 그럼 이걸 우리 어떻게 해석하느냐? 2010년도 물가가 내렸다.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몇 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비해서. 그럼 이게 2015년도는 15% 오르고 2016년도는 마이너스 2% 냈단 말은 이게 어떤 얘기일까? 얘가 2010년도의 물가지수는 100이기 때문에 100을 기준해서 115, 15% 마이너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물가지수 보겠습니다. 물가지수는 그 굵은 거 지나 보시면은 2010년을 기준으로 하여 물가지수를 작성했더니 2014년도에 115가 나왔다가 우리 어떻게 해석한다고? 15% 올랐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자, 니은에 그래서 기준연도 물가지수는 100입니다. 100이야. 100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해 나갑니다. 밑에 이제 물가지수의 종류가 나오죠, 그죠? 뭐 소비자 물가, 생산 물가지수인데 우리 시험에는 주로 이제 DBT 플레이트가 나옵니다. DBT 플레이트. 그 DBT 플레이트는 가장 이제 광범위하게 우리가 물가지수를 측정할 때 물가를 추적해 들어갈 때 전체 물건 가격을 다 추적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개를 집어서 그걸 쭉 추적해 나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이 포괄적인 그 항목을 가지고 있는 게 GDP 플레이트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들은 GDP 플레이트만 유심히 보시고 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은 참 생산자 물가지수는 몰라도 관계없어요. 이런 GDP 플레이트는 철저하게 암기하고 이해하시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막 그냥 곁다리로 보시면 돼. 자, GDP 플레이트입니다. 이건 우리 지난주에 또 외우라고 했다 그죠? 자, GDP 플레이트야. 이 물가 지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거다 그죠? 디플레이트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실질 GDP 분의 명목 GDP. 이게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곱하기 100입니다. 이렇게. 실질 GDP 분의 이게 물가 지수예요. 이게 물가 지수라는 거죠. 물가 지수라는 것은 물가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물가 움직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한번 볼까요? 왜 이게 물가 지수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018년도 할까? 2018년도 GDP 디플레이트 작성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의 명목 GDP에다가 2018년도의 실질 GDP를 곱해주겠지, 나눠주겠지. 그러면 기준을 설정합니다. 기준 연도를 예를 들어서 2011년도로 할까? 기준이 2010년도입니다. 기준이 2016년도인데 2018년도의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트 작성한다는 얘기죠. 그럼 실질 GDP죠. 우리가 GDP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GDP. 우리가 GDP 계산하는 방식 지난주에 다 했다 그죠? GDP는 이렇게 계산하죠. 생산량 곱하기 물가 가격. 생산량 곱하기 가격이에요. 우리가 명목 요게 GDP야. GDP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생산량은 무조건 몇 년도입니까? 18년도 생산량이야. 그런데 분모는 실GDP니까 뭐라고? 10년도죠. 10년도, 이거는 18년도. 왜? 명목 GDP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모가 항상 기준이니까, 엄마가 기준이니까 기준연도에다가 뭘 집어넣는다고? 이 기준연도의 가격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이거 하면 이게 뭐, 이게 실질지표고 이게 명목지표였더라. 이건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만약에 2010년도와 2018년 사이에서 물가가 있던 변화가 발생하면은 이게 반영되겠지. 이렇게 반영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물가지수를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죠?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GDP 디플레이트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물가지수 용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즘은 옛날에는 주로 이런 거 막 주로 물어봤는데 요즘은 출제가 조금 더 세련돼 가지고 이 물가지수가 있던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걸 집중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거 활용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 첫 번째 뭡니까? 화폐의 구매력 측정 수단입니다. 화폐의 구매력 측정 수단이야. 즉 우리가 물가 지수가 커진단 말은 뭡니까? 이게 100에서 110으로 커진단 말은 이게 화폐의 구매력을 보여준다고. 화폐 구매력. 화폐 구매력이 어떻게 된다고?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 즉 물가 지수가 막 커지면은 숫자 커지면은 그만큼 우리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겠지. 왜? 물가가 오르니까. 첫 번째 기억에 구매력 측정 지수다. 측수단이다.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상승한다 말은 곧 어떤 의미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렇지? 두 번째입니다. 경기 동향 판단 지표다. 이거 기억 니은 디귿선 되면 잘 알고 있어야 돼. 경기 동향 판단 지표입니다. 여러분 보통 물가가 뛰는 것은 물가 순위 쫙 뛰는 것은 보통 경기가 좋을 때야 나쁠 때. 여러분 물가가 뛴다는 말 자체가 어떤 말입니까? 서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격이 뛰는 원인 중에는 물론 비용이 인상되기 때문에 가격이 뛰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뛰는 것은 주로 어떤 경우냐? 수요가 팽창할 때, 수요가 팽창. 서로 물건을 살려고 할 때 가격이 뛴다는 얘기 당연한 얘기죠, 그죠? 왜? 그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좋은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물가가 뛰는 것을 보고 무엇을 사실은 순서는 이거죠. 수요가 팽창하면은 물가가 뛰어. 이게 이제 원인이야. 요게 결과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 수요가 팽창해서 결과가 물가 뛰는데 이거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게 보인다. 우리 눈에 이게 보인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로 뭐를 추측한다고? 아, 수요가 팽창하는구나. 달리기 말하면 경기가 좋구나를 우리가 추측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동향 판단의 지표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경기가 지금 어떻다는 걸 우리가 판단한다. 세 번째입니다. 요게 이제 요즘 이제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오죠. 명목 지표를 실질 지표로 환산하는 장치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했어요. 요즘 이제 이런 걸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네. 여기 있네. 여기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GDP 디플레이트는 실질 지표의 명목. 요게 명목 지표고 이게 실질 지표다, 그죠?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두 가지를 주고 한 가지를 추측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요래 실질 GDP 디플레이트를 주고 요 두 값을 주고 이걸 계산해서 할 수도 있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수식을 바꿀 수 있죠. 명목 GDP는 그러면은 뭘 곱한다고? GDP 디플레이트에다가, 그죠? GDP 갑자기 못 쓰겠노. GDP 디플레이트, 그지? 곱하기 뭐? 실질 GDP죠. 이렇게 계산해도, 그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지? 요 두 가지를 알면 우리가 요것도 계산할 수 있죠. 또 다르게 하면 이것도 구할 수 있네. 실질 GDP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명목 GDP를 뭐로 나눠준다고요? GDP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이게 사실 이게 다 같은 식이죠. 똑같은 식이야.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말, 그지?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도 바꿨고 요렇게도 바꿔봤다는 얘기다, 그지? 같은 거죠. 요즘 요걸 특히 요즘 이런 걸 잘 물어본다, 그죠? 잘 물어봐요, 이런 걸 잘 물어본다, 그지? 이때까지는 주로 이걸 그냥 계산해가지고 GDP 디플레이트 측정하는 건 주로 물어봤는데 요즘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와서 뭐를 물어본다고? 이걸 물어보죠. 이거죠.
이거잖아. (2018년도에) 예컨대 명목 GDP가 2018년도에 명목 GDP가 뭐 300이야. 근데 물가 지수가 150이야. 그러면은 이때 2018년도의 실질 GDP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얘기지, 그죠? 물어본다. 물어본다 그러면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200이다, 그지? 150분의 300이니까 결국 이거는 200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한다, 그죠? 좀 밑에 보세요, 여러분. 자, 박스 밑에 보시면은 실질 지표, 그 두 번째 번 봐봐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의 공무원 월급이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받았다, 그지? 그럼 이 소득이, 그 월급이 진짜 300만 원짜리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따진다는 거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지? 그때 만약에 물가 지수가 15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300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얼마밖에 안 된다고? 그거는 실제로는 200만 원 가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지? 옆에 우리가 34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명목임금, 실질임금이나 이거는 같다, 이 이야기, 이게 논리적으로 같다, 다르다. 똑같은 이야기야, 똑같은 이야기다, 그죠? 여기서는 임금이고 여기서는 GDP다, 그죠? 똑같은 이야기야, 이거. 요걸 잘 이렇게 요 폼을 익히시고 요렇게 응용한다. 요즘 이제 뜨거운 사실 우리 어저께 이런 비슷한 문제 풀이반을 했잖아. 이게 뭐 요즘 뭐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렇게 이제 경제학 문제를 만들 때 이런 거 잘 만듭니다. 이거 장난을 잘 쳐요, 이거. 자, 넘깁니다. 일단 물가 상승률을 뭐 다르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율이에요, 그지? 요즘 우리가 상승률 자체가 변화율이니까 변화율 공식 그대로입니다. 그거 보세요. 여기 2014년도 물가 상승률 그러면은 분모는 뭐라고? 13년도. 분자는 14에서 13이다, 그지? 2018년도 물가 상승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2017년도를 기본으로 잡고 2018에서 뭘 뺀다고? 2017을 뺀다. 곱하기 100. 이게 변화율은 이게 뒤에 뭐가 붙든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죠? 물가 상승률, 뭐 경제 성장률 다 똑같아. 임금 상승률 다 똑같아. 패턴이 이렇다, 그죠? 그것만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안에 박스 보세요. 그 물가 지수를 계산해 봤더니 2010년도, 11년도 이래 나와서, 그죠? 2010년도는 100이고 2011년도는 95, 99, 95, 98, 100, 15대. 그럼 이걸 보고 이제 우리 이렇게 질문한다는 얘기죠.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지? 물가가 오르고 있지는 않죠. 내리고 있습니까? 내리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리다가 다시 기어 올라간다, 그지? 뭘 보고 알 수 있는데? 100, 99, 95, 그지? 여기까지는 쭉 떨어진다, 그죠? 그러다가 다시 98, 115. 이게 왜 지금 요때 여러분 99, 95, 98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수치입니까? 앞에 있는 110에 2010년 100을 보고 99, 95야, 98이야. 자, 그럼 우리 질문합니다. 그래. 2012년도는 물가가 떨어졌죠. 얼만큼요? 한 5% 정도. 몇 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이건 전년도 이야기 아닙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 물가가 98이야. 물가가 한 2% 떨어졌지, 그지? 이거는 작년 대비가 아니고 언제 대비? 2010년도 대비. 마지막에 2014년도 물가 115야. 10% 올라서 몇 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비해서. 헷갈리면 안 돼. 이거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물가 변화율과 헷갈리면 안 된다, 그죠? 됐습니다. 됐고요. 이제 오른쪽에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쭉 오른 현상이죠. 볼까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두 가지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총 공급과 총수의 측면에서, 그죠?
물가 수준이 현재보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수요가 이렇게 막 증가하는 경우.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수요가 AD 이렇게 이동해주면은 이게 이제 원인이 이동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뛰죠. 물론 수요가 증가하면 요것도 같이 봅시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물론 이제 이 측면에서 봐도 이 측면에서요. GDP가 두 번째 GDP가 증가하면서 고용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실업은 어떻게 된다고? 가라앉는 거죠. 이거.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물가가 쭉 떠져 이게 삽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 되겠습니다. 요게 뭐라고? 수요가 끌어당겼다. 수요견이네요. 수요견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수요견이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요가 오른쪽 이동하는 원인은 문제는 요게 이렇게 이동하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 무엇이 이동할까? 우리가 수요 총수요를 구성하는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그래서 요놈들이 하나씩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팽창해 주면은 커지면은 또 이런 결과가 올 수 있게 되고 또 플러스 하나 추가로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이나 순수출 이거 자체가 바로 총수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직접 바로 총수를 키웁니다. 근데 통화량은 여러분 약간 한 발자국 중간들 좀 이렇게 한 발자국 떨어져 있어. 자, 그럼 이게 통화량이 증가하면은 이게 왜 총수가 커지느냐? 일반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해지면은 우리 경제 내에 있는 돈의 양이 좀 많아지면은 일반적으로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많이 들어와요. 즉 달리 말하면 이게 뭐를 초래한다고? 이게 내 소득이 좀 더 커져요. 일반적으로 100%니까 확률 이거는 우리가 이 사회 현상은 확률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소득이 일반적으로 좀 증가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소비 같은 거죠. 소비 같은 게 이렇게 증가하고 또 투자 같은 게 이렇게 막 좀 증가해집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런 게 막 커지는 거야, 이런 게. 이건 이제 우리 뭐랍니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다. 또 하나가 있네. 총 공급이 있고 총 수요가 있다, 그죠? 또 하나는 올라갈 수 있는 경우 뭡니까? 이거죠. 총 공급 자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총 공급이 위축해지면은 물가가 뛸 수 있다, 그치? 뛸 수 있다, 그치? 우리가 총 공급이 줄어드는 원인은 이미 알고 있죠. 뭐 주로 뭡니까? 생산 비용이 오르는 경우죠. 원자재 가격이 비싸진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한다고?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생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밑에 347표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유형 보세요. 기억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박스 안에 총수요 증가율 넣어죠. 민간 소비 증가, 투자 증가, 정부 지출 증가, 순수출 증가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통화량 증가도 보이죠. 그다음 밑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공급이 감소한다, 그죠? 주로 임금이 임금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오케이, 넘겨서 요까지는 우리가 뭐 가장 간단하게 물어보는 우리 여러분이 개념을 알고 있는 걸 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죠? 물어본다. 인플레이션은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인플레이션 자체가 좋지는 않다, 그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요거는 우리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수요견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거죠. 왜 수요가 커지는 것들이니까 이 자체는 일반적으로 수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원인 자체는 일단 있는 것들은 긍정적이지만은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부정적이다. 아까 이야기했던 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돈 가치가 떨어지더라. 어제는 이야기했잖아요. 그 베네수엘라
작년 한 해 동안 물가 상승률이 170만이라 그죠? 170만 세상에 이게 쓰기대로 돼. 170만 물가 상승률이 170만 %. 돈이 휴지가 아니고 돈이 휴지보다 가치가 더 떨어졌다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뒤에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물어본다 그죠? 그 첫 번째 예상된 인플레이션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할 것이고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즉 아무도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 그지? 그럼 누가 치명적이냐? 첫 번째 화폐자산 보유자가 기억에 화폐자산 보유자가 치명적이다 그죠? 또 돈 가지고 있으면은 망한다는 이야기. 왜? 돈 가치가 휴지가 되는 게 아니라 돈 가치가 휴지 가치보다도 더 이게 그죠? 그리고 불쏘시개로 뭔가 쓰려고 할 때 그냥 맨종이보다는 돈으로 쓰는 게 더 낫다. 돈으로 불쏘시개하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죠. 휴지보다도 훨씬 가치가 떨어진다. 반면에 실물자산 보유자가 유리하다. 실물자산 보유자라는 게 이렇게 부동산 같은 걸 이야기하죠. 그죠? 이런 게 유리하다. 두 번째, 니은에 채권자가 불리하고 채무자가 유리하다. 원래 여러분 권리자는 불리해지면 안 돼요. 근데 역설적으로 권리자가 불리해지더라. 채권자가 불리해져.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불리하더라. 왜? 100만 원을 빌려 A가 B한테 그죠? 채권자 그죠? 채권자 채무자입니다. A가 B한테 100을 빌려줘서 갚을 때도 당연히 100을 갚을 거란 얘기죠. 액면적으로 100만 원을 빌려줬으니 100만 원을 갚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100이 오는 100과 가는 100이 같은 100이 아니다는 얘기지. 아까 얘기했잖아. 명목적으로는 100이고 100이 오고 같지만 실질 가치는 그 사이 물가가 만약에 2배 뛰다 그러면은 물가가 2배 뛰다 그러면은 돌아가는 가치고는 실질 가치는 뭡니까? 50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누가 유리하다고? B가 유리하다. B는 사실은 100을 빌려서 실제는 50밖에 안 갚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당연히 월급 생활자나 연금 생활자가 불리하겠죠. 왜? 현금 받는 사람들이니까 불리하다. 그다음에 경상수지 악화입니다. 왜 그래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야기된다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지, 그지? 인플레이션이 진행된다는 말 자체는 뭐 우리나라 물건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야. 당연히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겠지. 우리 게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을 못 하겠죠. 반면에 수입이 많아지겠지. 왜? 상대적으로 미국 물이 가격이 싸지니까. 자, 당연히 경상수지가 악화될 것이다. 오케이, 그까지는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은 이게 부정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이걸 좀 눌러 그래. 그걸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폴리시라 그러죠. 말만 알면 돼요. 오케이, 아래 중에 3번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이 실업과 인플레이션 어떤 관계 있느냐? 여기 우리가 일단 우리 단초를 봤습니다. 우리가 수요인 인플레이션 봅시다. 수요인 인플레이션 주로 이제 이 양자의 관계를 처음으로 이제 발견한 사람이 필립스인데, 필립스가 이렇게 영국과 미국의 이런 어떤 이게 1940년, 30년, 40년 이때 영국과 미국의 경제 시기열 데이터를 쭉 추적해 보다 보니까 아주 묘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어떤 현상이냐니까 이거죠.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는 어떤 관계 있는가? 이 양반이, 필립스라는 이 양반이 쭉 시계열 데이터를 쭉 분석하다 보니까 이는 하나의 어떤 패턴을 발견한 거야. 패턴. 어떤 패턴이냐? 해보자.
이렇다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필립스 곡선입니다. 필립스 곡선. 이 필립스 곡선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물가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상충관계다 반대로 움직인다. 그 당시 때의 경제 데이터를 쭉 분석해 보니 이런 경향성을 발견한 거야. 어떤 해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된 경우는 실업률은 상당히 낮다는 이야기지. 또 어떤 해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낮을 때는 역설 거꾸로 실업률은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지. 이런 어떤 관계를 우리가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이름을 붙였죠. 상충관계다. 상충관계란 말은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반대로 하나는 높아진다 이거죠. 실업률이 떨어지면은 얘는 진행된다. 그걸 반대로 얘가 떨어지면은 얘는 커진다. 이런 그 상충관계를 이 두 개의 움직임이 이제 한 번에 나타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상충관계라고 하죠. 유명한 그 명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물가 그 실업률을 낮추려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하게 진행되고 인플레이션을 좀 잡으려고 그러면은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다는 이야기지. 두 개 다 여러분 별로 안 좋은 거잖아. 얘도 별로 안 좋은 거고 얘도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두 개 다 안 좋은 거라서 이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일타상피로 그죠? 하나 때려가지고 고도를 칠 때 딱 하나 때려가지고 피를 두 개 먹을 수 있는가? 안 되더라 이거는. 반드시 하나밖에 안 되더라. 하나를 잡으면 하나가 놓친다라 그지. 그래서 그 유명한 상충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그래서 이게 이 필립스가 이 커브를 발견할 때는 그런 관계를 찾아냈고요. 이거는 우리 경제 정책이 참 많이 활용했죠. 실제로 참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그래서 이런 거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만약에 A 같은 상황이에요. 또는 A 같은 상황이라 말은 이거죠. 현재 실업률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요. 그럼 이제 정부에서 정책 당국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지금 이게 실업률은 우리가 적당한데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아. 라고 고민할 거래.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 물가 좀 잡자. 그지?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자는 거죠. 아까 1700만. 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지옥이다. 그지? 이거 안 돼. 어떻게 하자고? 떨어뜨리도 하겠죠. 떨어뜨릴 수 있어.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어. 대신 뭐는 각오해야 됩니까? 실업이 생긴 각오해야 돼. 요것만 각오하면은 실업이 지금보다 높아지는 것만 각오하면은 물가는 잡을 수 있다. 그죠? 물가는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을 펴야 돼? 이거 긴축 정책입니까? 부양 정책을 펴야 돼. 이때는 현재 경제가 이 상태에 있는데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아. 그래서 이거를 좀 억제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때는 정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긴축 정책이야, 확장 정책이야. 긴축 정책을 펴야 돼. 이 상태를 A에서 B로 이동시키려고 그러면은 A에서 B로 이동시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긴축 정책이야. 정부 세금에서 우리가 소비세를 건조하든지 투자 어떤 세금을 건조하든지 정부 치료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A에서 B로 이동시키겠다는 얘기죠. 다만 뭐는 각오하라고? 실업률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 반대로 또 현재 경제 상태가 B야 B. 너무 실업률이 높아. 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너무 폭동이 나겠어. 밀란이 난다 그지. 현 정부가 위태위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당연히 실업 좀 낮추자 할 수 있겠죠. 낮출 수 있어.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어. 뭐는 각오하라고요? 인플레이션은 각오하라. 요것만 각오하면 누릴 수 있다 그죠. 달리 말하면 이렇게 이동시키겠다는 얘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할 때는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확장적 그죠. 이렇게 해서 각국이 어떤 때는 긴축 정책, 어떤 때는 확장 정책을 이용해서 경제를 이렇게 조정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누차 말했지만은 이 세계 대공황에서
벗어났어요. 주로 세계 대공황 때는 저희 B 같은 상황이었죠. 이게 세계 대공황 상태야. A로 이동 탈출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1970년대로면 어떤 현상? 요때 이때도 B 같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실업률을 좀 낮추려고 정부가 개입해서 이전까지는 개입하기면 실업률이 줄어들었어요. 다만 요거는 오른다 그지? 근데 1970년대 때 더 이상 이게 말이 안 들어요. 이게 작동 안 합니다.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개입했는데 되려 실업률이 어떻게 된다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인플레이션도 더 심해진 이는 묘한 현상. 이걸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밑에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관계입니다. 필수적 옥션 개념이고요. 오른쪽에 최초의 필수시 보시면은 박스 안에 그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거 보세요. 그 2번에 보시면은 상충관계라는 것은 실업률을 감소시키려면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은 어느 정도 실업률이 증가 감소한다. 이렇게 그림 설명드렸고요. 밑에 아주 3번에 보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떤 의미라고? 1번에 보시면은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아지는 현상이에요. 이거 이제까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설명을 못했던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유가 뭐냐? 이게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 요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봤어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원인 이거로 봤다는 얘기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거 봐봐. 총 공급이 확 위축되니까 물가가 뛰어올랐다 그죠? 인플레이션 진행됐다 그죠? 진행됐습니다. 또 한편 어때요? 줄어들어. GDP가 감소하면서 당연히 고용 수준도 감소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실업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만 봤다냐 이렇게. 요 두 가지만 딱 떼보니까 그죠? 요거와 똑같지 그지? 그래서 한때는 이게 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봤다. 지금은 뭐냐?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자주 경제에 개입하게 하게 된 것이 원인인 일종의 정부 실패예요. 정부 실패. 오케이. 지금 그게 정설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그 시험에서는 그 어떤 지문들은 아직도 그 이제 우리 수준에서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원인으로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그럼 맞다 그래야 돼요. 맞다 그래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게 이제 지금 극복됐지만 아직 우리 시험에 그렇게 맞다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맞다 그래야 돼 여러분들. 이것도 맞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도 원인이고 또 뭐가 원인이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원인이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론입니다. 자, 그 밑에 정리하는 거 볼까요, 여러분? 밑에 4번에 보세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 하는 원인이 된다. 이것도 일단 맞아, 그지? 5번에 뭐? 정부의 빈번한 총수요 관리 정책. 이게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게 이제 오늘 요즘 이제 먹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케이. 됐습니다.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뒤에 이제 문제 개념 확인 문제 풀까요? 자, 첫 번째 그 박스 제시 보시면은 상충관계란 말 보이고, 그죠? 세계적인 경기 침체 보인다, 그지? 경기 침체니까 디크스의 다양한 정책은 경기 부양 정책을 펴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 정책을 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경기 부양됐다는 얘기죠. 더 큰 대가를 우려하고 있다. 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이 총수요가 증가하면은 생산 기업의 가동률을 높이고 고용률을 높이고 등등 해서 일반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면서 실업은 이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근데 요 물가가 쭉 오는 이 현상은 좀 한 템포 느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요거는 적자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걸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전에 말했다시피 이게 저 멀리서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은 파도가 쭉 밀려오는 거 멀리서 보이잖아. 그 보여요. 이게 인프레션이 쭉 지는 게 보입니다. 이게 더 큰 대가 이게. 자, 1번입니다. 상충 관계는 총 공급 변동이 아니죠. 아까 이 상충 관계는 줄이 원인이 뭐라고? 이게 총수요가 원인입니다. 이게 틀렸다. 2번의 니은은 경기 침체의 특징이 뭡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높겠죠. 물가 수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게 틀렸고요. D것에 부양 정책은 여러분 조세를 늘리면 안 되겠죠. 세금을 깎아줘야 돼. 아니 틀렸다 그지. 4번의 D것의 하나로 그렇죠. 통화 공급을 늘리는 것은 이건 경기 부양 정책 맞죠. 5번에 리얼의 하나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뭡니까? 인플레이션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디플레이션까지 보고 치겠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반대로 뭡니까? 이게 물가가 쭉 떨어지는 현상이야.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정반대 말입니다. 오히려 물가 수준이 쭉 떨어지는 현상이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 원인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디플레이션 원인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디플레이션, 또 하나는 진짜 최악의 디플레이션. 물가가 떨어지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진짜 최악이야. 이거 봅시다. 이 그림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 이거죠. 이 되면 물가가 물가순이 떨어지 이렇게지. 뭡니까? 총수요가 확 위축되는 경우. 이거는 진짜 최악입니다. 이거. 총수요가 위축돼서 떨어지는 그 디플레이션, 수요 부족, 달리 말하면 수요 부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은 최악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볼게요. 공급이 감소한 게 아니라 공급이 확 증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물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디플레이션입니다. 이거는 생산성이 좋아져서 생기는 디플레이션이고, 이거는 뭐 이거는 수요가 확 줄어서 생긴 디플레이션이에요. 이거는 치명 쥐약이고,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351페이지 보시면은 양거래 2번에 개념은 위에 개념 보시면은 첫째 바로 앞에 오네 물가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밑에 원인은 1번 동그라미를 보겠습니다. 생산성 향상 이거죠. 생산성이 향상돼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동그라미에 총수요가 감소돼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 이거는 진짜 치명적이다. 그죠? 이거는 회복이 거의 안 된다. 그죠? 자, 그 정도 자르겠습니다. 잠시.